이번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현황과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경쟁의 시사점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. 먼저 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현황 중에서 시장의 관점에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세계의 그 주요 전자 장비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되면서 성장하면서 이 반도체에 대한 시장 규모가 급등했습니다. 이 아시아 태평양에 있어서 이 반도체 시장의 규모는 2001년에는 한 39억 8천만 달러였는데 2021년에는 거의 한 8배 정도로 증가한 343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.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반도체 시장에서 아주 수요의 관점에서 보게 되게 되면 가장 큰 시장입니다. 그리고 또 이 중국은 이 전 세계 반도체 수요에 있어서 이 가장 큰 단일 국가로서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중국은 이 반도체의 그 수요에서 그 소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체 시장의 한 35%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는 이 반도체의 그 수요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. 여기 지금 보면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, 그 다음에 중국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미국, 그 다음에 유럽,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이 도표로서 이렇게 2001년부터 2021년 사이에 어떻게 성장해 왔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생산의 측면, 반도체 시장의 공급의 측면에서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반도체 제조 능력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이 웨이퍼라고 하는 것, 여기 생략하겠습니다. 웨이퍼 생산량인데요. 이 미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을 대표할 수 있는 이 웨이퍼 생산량의 점유율은 지난 8년 동안에 한 10% 이상 감소했습니다. 여기 보다시피 2021년의 경우에 전 세계에 있어가지고 미국이 차지하는 이 공급 능력이 한 43.2%로 떨어진 반면에 여기 일본이라든지 중국의 도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중국은 이 초록 파란색이고 일본은 빨간색인데 웨이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현황 중에서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.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은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. 여기 보다시피 2021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이 노트북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폰과 같은 이 제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. 노트북이 반도체를 이렇게 수요하는 측면 시장 점유율은 한 31.5%,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한 30.7%입니다. 이 중에서 컴퓨터 시장에 사용하고 있는 칩은 모두 14나노미터 이상의 제조 기술을 응용한 반면에 스마트폰 이 시장에서는 주로 7나노미터와 5나노미터의 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스마트폰 시장이 이 반도체의 최첨단 기술 수준을 반영하고 있으며,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경쟁에 있어 가지고 주전장이 되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슬라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.
이 내용은 사실 국내에서 그렇게 나온 자료가 아닙니다만은 일본의 일본 경제신문 한 달 전에 나온 것을 가지고 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스마트폰의 공급망, 사실 요즘 보게 되게 되면 본래는 스플라이 체인이 공급 사슬인데 공급망이라고 하는 말로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우리가 자전거 체인이라 하듯이 스플라이 체인인데 저는 볼 때는 이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급 사슬보다는 공급망이 단어가 한자 적기 때문에 공급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 스마트폰의 조금 전에 스마트폰이 반도체 시장에 있어 가지고 주요 이 경쟁 틀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공급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하드웨어와 이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이 제조 장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반도체를 제조하는 과정 이런 절차 내지는 과정을 이렇게 거친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반도체의 제품을 조립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이 마케팅과 이 실제 공급하는 그러한 활동을 로서 이렇게 이 5가지의 글로 스플라이 체인을 이렇게 생각할 때 여기서 보게 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설계에 있어서는 미국의 애플이라든지 인텔이 주요 기업이고요. 그 다음에 이 한국 이 두 나라의 기업들이 이 분야에 있어서는 메이저 플레이어들입니다. 그 다음에 반도체 제조 장치에 있어서는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회사와 이 네덜란드의 ASML과 일본의 도쿄 일렉트로닉이라고 하는 회사가 메이저 플레이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여기 저 반도체 제조에 쓰는 대만과 미국, 그 다음에 이 한국 이 세 나라의 이와 같은 기업들이 주로 활동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공급자입니다. 그 다음에 제품 조립에 있어서는 중국이라든지 한국, 그 다음 베트남, 인도가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제품 마케팅 및 공급에서는 미국의 애플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의 삼성전자라든지 중국의 샤오미라고 하는 회사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은 이까지의 단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설계라든지 그 다음 반도체 제조 장치라든지 그 다음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는 이 미국과 이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지배를 하고 있지만은 이 이후의 그런 이 단계에 있어서는 지배하는 나라가 이 보면은 중국, 인도 이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미국과 이 중국이 서로 이렇게 경합을 하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앞에서 우리가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에 있어서는 칩을 설계하고 하는 그런 패브리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파운드리, 그 다음에 전후할 때 후공정, 어셈블리, 테스트, 그리고 패키징, 포장하는 그러한 단계, 그 다음에 제조 장비, 그 다음에 소재, 그 다음에 종합 반도체 업체를 일괄 생산하는 이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와 같은 단계로 이 구성되어 있습니다. 글로벌 반도체 이 공급 사슬에 있어서 이 반도체 R&D와 설계는 주로 이 미국이 지배를 하고 있고 파운드리 제조는 주로 한국, 그 다음에 후공정인 ATP에 있어서는 이 중국,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재는 일본, 그 다음에 EUV 장비 같은
이 베이스는 유럽이 특화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좀 전에 설명한 내용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 사슬에 있어 가지고 칩을 설계하는 그 설계 툴과 그 다음에 패브리스, 그 다음에 또 이 파운드리 수탁 제조하는 곳, 그 다음에 후공정, 그 다음에 제조 장비, 그 다음에 소재, 일괄 생산이 이러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 각각의 단계별로 볼 때 특화하고 있는 나라들이 서로 상이한데 그래도 가장 많은 나라들이 미국, 그죠? 그 다음에 미국, 그 다음에 후공정은 없고 여기 보면 미국, 그 다음에 미국, 그 다음에 미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중국은 보게 되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파운드리라든지 후공정 정도, 그죠? 한국은 여기서 보면은 파운드리와 이 후공정, 그죠? 그 다음에 또 여기 그 일괄 생산 이런 쪽, 그 다음에 일본은 이 보면은 이 뭡니까? 주로 그 여기 제조 장비하고 그 다음에 소재, 그 다음에 일괄 생산 이쪽으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 대만은 보게 되게 되면은 파운드리, 후공정,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패브리스, 그죠?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럼 여기 패브리스에서도 중국이 또 참여하고 있고요. 그럼 여기 지금 나오는 것이 유럽은 여기 그 영국이 있고 설계 툴, 그 다음에 제조 장비, 그 다음에 이 일괄 생산 이런 식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가지고 각 단계별로 이 특화하고 있는 나라들이 좀 상이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내용은 이 반도체 공정별 주요 기업의 매출인데 여기 막 굳이 그렇게 어떤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. 삼성, SK 하이닉스, 인텔, 그 다음에 퀄컴, 마이크론, 브로드컴, 그죠? 이 TSMC 대만 이 펀드리를 했는데 파운드리라고 이렇게 보통 발음을 하죠. 여기서 의 자료는 여기서 참조했지만은 이번 이 자리에서의 그 강연을 함에 있어서는 한국 뭐 우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그저 2021년 연말에 발표된 미중 반도체 경쟁 패권이라고 하는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 Applied Materials, 그 다음에 뭐 ASM, 네덜란드 ASML, 이게 한 것은 equipment, 장비, 그 다음에 설계, 제조, 그 다음에 foundry, UMC, 그죠? 이러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2018년 기준으로 이 자료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전 세계 136개 주요 반도체 기업을 했는데, 이 내용은 이게 한 것은 2018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이 한 130개 정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지금 저 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. 글로벌 반도체 제조의 각 공정 단계에서 매출 상위권을 차지하는 기업으로서 이 그림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, 이 미국은 이 반도체 제조에 관련해 가지고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모든 이 단계별 절차와 이 과정의 단계에 있어 가지고 압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중국의 경우에는 반도체의 설계, 그 다음에 파운드리, 테스트 등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지만은 10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영역에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. 자, 여기 지금 제가 얼굴이 지금 여러분들 작아지고 커지고 해가지고 상당히 좀 신기해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요. 이 내용은 이 최근 중국 반도체의 그 공급 사슬에 있어서 발전 현황을 보여주는데,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죠. 이 코창판이라고 하는 이 시장, 주식 시장, 2022년까지 여기에 상장된 중국 반도체 스타트업 리스트입니다.
EDA 소프트웨어에는 이러한 회사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이 제조 장비에는 이러한 회사들이 있고, 칩의 설계 제조에서는 이러한 회사들이 있고, 파운드리는 이러한 회사들이 있고, 뭐 ATP Assembly, Test and Packaging 이런 회사들이 있다. 사실 제가 이 뭐 중국 발음을 참 하기가 힘든데, 이 자료는 저 밑에서 공부를 한 중국 박사 학생이 최신의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준 것인데, 이것은 2019년 7월부터 시작한 코찬팡에 의해 가지고 이 반도체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이 중국의 반도체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해왔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 이 기업은 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국제 시장에서 존재감이 아주 약합니다. 중국은 한국의 가장 이 중요한 반도체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이 한국 정부로서는 이 여기 나오는 이 스타트업의 그 발전에 대해 가지고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아마 여기서 우리가 미중 반도체 경쟁의 시사점이라 할까요? 뭐 시사점이라고 하기보다도 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지금 기업만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관여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. 이걸 구분해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미중의 패권 이 경쟁에 의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참 공급망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은 참 취약하구나. 그리고 레질리언스랄까요? 뭔가 이렇게 이 회복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회복력도 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보게 되게 되면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소싱에 있어서도 유니 소싱 한 군데만 이렇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바이 소싱이랄까요, 멀티 소싱이랄까요, 뭐 조달선을 갖다가 이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 뭐 리스크도 더 많이 들게 된다는 그 점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러한 미중 반도체의 패권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 많은 나라들이 뭐 국가 내셔널 시큐리티 국가 안보와 관련해 가지고 하는 분야 등에 대해서는 특히 이 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재무장관이 이에겐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재무장관이 안보적인 관점에서 시큐리티 관점에서 이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에 있어 가지고 이 공급망을 구축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할 때 이 사람이 제안한 말 중에 하나가 friend shoring입니다. shoring은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은 뭐 리쇼링 다시 생산 기지를 본국으로 이렇게 이 유턴해가 들어오는 것이 리쇼링이지만은 여기서 이야기는 생산 기지라든지 글로벌 망에 있어 가지고 각각의 기능들을 자기 나라와 미국과 우호적인 그런 나라에다가 뭐 그런 기지를 두는 것을 우호국 간의 그 공급망 구축이 이에겐 재무장관이 이야기한 이 프렌드 쇼링입니다. 그렇지만은 우호국이라고 하는 것이 뭐 100년씩, 50년씩, 뭐 10년, 20년 그렇게 항상 우호적이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이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 때 했던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대부분 유지하고 있습니다. 뭐 관세 부과의라고 하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의 뭐 일부를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미국의 그 기술 노하우를 사용한 이 미국의 기술 노하우를 사용한 부품이라든지 기계류의 조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최근에 바이든 정부는 최첨단의 반도체 그 제조 장치를 다루는 네덜란드의 ASML에게 이 중국으로의 수출을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 그건 뭐냐 하니까 앞으로 뭐 수십 년은 중국이 이 분야 반도체 분야에 있어 가지고 최고 수준에서 경쟁할 수 없도록 만들자 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바라는 바가 아니냐 하는 것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다시 말해가지고 이 미국의 자세가 아주 강경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.
이거는 뭐, 예? 뭐, 속내는 미국 정부의 참된 이 희망은 서구 동맹국이 아직도 누리고 있는 우위, 어떤 우위, 뭐, 반도체 기술의 그 설계 개발에서 누리고 있는 우위를 중국에게 추월당하는 그런 이 사태는 막자 하는 것이 어, 미국의 그 참된 희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어, 왜냐니까 이 21세기에 있어가지고 이 군사적인 어, 그 우위, 그 다음에 경제적인 우위를 결정하는 것은 뭐냐 할 때 다름 아닌 이 반도체 기술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미국은 이 세계에서 판매되는 이 스마트폰의 이 조립은 중국이 담당을 해도 그렇게 우려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은 그 주요 부품의 설계 제조가 그게 대해서는 달리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이 최종 제품의 마케팅에 관해서도 중국이 이 다른 나라의 뭐 기업, 구미 기업에 계속 의존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하다 보게 되게 되면은 중국의 뭐 이런저런 정책에 뭐 관여할 수도 있고 뭐 넌저시 거래 정지를 그 비추면서 중국의 정치적인 뭐 군사적인 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미국 반도체의 그 경쟁의 시사점을 또 하나로 보게 되게 되면은 예, 음? 그렇죠. 미국 정부는 자국의 기술 우위를 더 이상 잃지 않도록 예? 않도록 이 노력하고 있고 이 중국 정부는 여기 좀 잘못되었습니다. 하이테크 산업 육성책 중국 제조 2025의 구상에서 뭔가 자금률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걸 보게 되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은 이 뭔가 지금 이 필연적으로 양극화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. 그러면은 앞으로 이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는 이 미국 경제권과 이 중국 경제권으로 이렇게 이분될 가능성도 크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국제 정치적인 국제 관계학의 관점에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리버럴한 이 국제 관계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대국 간에 있어 가지고 이 경제적인 상호 의존을 하게 되면은 뭐랄까 세계의 평화가 유지된다 하는 그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설인데 조금 우리가 쭉 살펴봤다시피 이러한 견해가 옳다면은 이 디카플링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시장에서의 이 디카플링은 무역 충돌의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이 뭐랄까 이저 국제 세계적인 이 평화 유지에 있어서도 좀 위협적인 그러한 자세로 뭐 등장을 할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자, 이것으로 오늘 하고자 했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. 수고했습니다.